안녕하세요. 글로벌 로턴스 최영석입니다. CES 2025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글로벌 데뷔를 한 BMW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 11월 15일 미국 스파르탄버그 BMW 공장에 가서 직접 전 세계 자동차 전문 기자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장소에서 일단 개요를 듣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5분짜리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시승을 하면서 이 차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이 개요가 뭐고 컨셉이 뭐고 펑션이 뭐고 피처가 뭐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CES 발동된 내용은 그것에 더해서 좀 더 자세한 그런 내용도 소개됐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걸 다시 실차를 만나서 시승을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어떤 특징이 소비자에게 와닿는 것인지를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 중에서 우선은 BMW가 이 인터페이스 변화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잠깐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그 이후로 지금 최근에 등장한 이 OXX 그 운영체제 10이라고 그러죠. X는 10이죠. OXX를 기반으로 한 이 BMW 파노라 아이드라이브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는 것 제가 2001년에 미넨에 그때 그 취재 가서 처음 만났던 7 시리즈 4세대 모델의 그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였습니다. 처음 접하는 장비였고 정말 저는 그때 어색했고 사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컴퓨터에 대해서 한국에서 많은 일반화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내용이었었는데 이 단순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이 인터페이스 변화를 시작했었습니다. 그걸 사진을 약간 살펴보면은요. 지금 왼쪽이가 2001년에 처음 선보인 차세대 7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콕핏 위에 그 계기판이 두 개로 이렇게 카우를 따로 씌워서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다이얼 하나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센터 페시아의 에어벤트 아래에는 몇 가지 자주 쓰이는 버튼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간략화된 그런 것이었죠. 그게 BMW 이게 대해서 단순화 시작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BMW는 아이드라이브, 커넥티드 드라이브, 커넥티드 카, 커넥티비티 이런 용어를 보편화하기 시작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었고 이런 형태의 인터페이스는 이후로 많은 자동차에서 벤치마킹에서 따라하고 비슷하게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죠. 그리고 2008년에 다시 5세대가 등장했을 때는 인터페이스의 디스플레이 창도 위처럼 바뀌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 드라이버 셀렉터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 셀렉터 올라온 이유는 이 당시에 이제 그때부터 변속기 바이 와이어, 트랜스미션 바이 와이어,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물리적이나 요합적인 형태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변속기를 제어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면서 이걸 처음에 내놓았었는데 처음 이걸 만났을 때는 많은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옆에 이 다이얼 형태의 입력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글자 입력 기능이 들어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그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죠. 이것도 역시 그때 처음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고 또 어려워했었고 그것으로 어려운 대신에 그 아저씨라고 그러죠. 이런 것에 대한 또 호기심을 발동을 해서 소비를 많이 촉진시켰죠. 근데 이 모델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4세대 시절에 이렇게 많이 어색했고 이것은 이제 인테리어뿐만 아니고 익셀에도 그 다양한 새로운 디자인을 집어넣어서 그때 그 미국인 크리스 뱅글이 BMW 디자인 책임자를 맡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엄청난 변화에 많은 사람들은 호불호가 갈렸었는데 4세대는 그때까지 팔렸던 BMW 7시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릴 정도로 빅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5세대를 거쳐서 또 거쳤고, 그리고 6세대로 넘어와서 왼쪽에 2015년에 등장했는데, 또 이 위에 센터페시의 위에 디스플레이 창이 좀 독립형으로, 그리고 팝업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왼쪽 아래 컨트롤러도 이 모양새가 약간 달라졌죠. 다시 말하면 셀렉트 레버가 다시 컬럼 시프트 타입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올라가면서 더 단순화했죠. 그러니까 이 BMW 컨트롤러 그 다이얼 형태인 것은 맞지만 이 모양이 지금까지 또 변형이 돼서 등장하고 있지만 이것을 결국은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하고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6세대, 지금 이 차는 지금 7세대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6세대, 7세대 이서 등장한 사이에 다른 모델을 통해서 이 OS 체제가 바뀝니다. OS 체제가 8.5로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형태로 다이얼이 있고요.
OS 체제가 9.0으로 간 것은 오른쪽처럼 다이얼이 없습니다. 근데 다이얼이 없는데 그 자리에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이 버튼 작동이 있고, 오른쪽 기타 센터페시아나 대시보드의 구성도 사실은 그렇게 그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전기차 시대의 그런 구성하고 좀 달랐었죠. 그래도 이때는 그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2023년에 등장한 7 시리즈인데요. 7 시리즈는 지금 8.5가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그 다른 하위 모델은 9.0에 들어간 것도 있어요. 9.0에 들어간 것은 앞 사진에 보여드렸듯이 다이얼이 없습니다. 그리고 8.5는 여전히 다이얼이 있어요. 지금 7 시리즈 보면 다이얼이 있죠. 근데 이 7 시리즈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디스플레이 창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 두 개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컴퓨터 모니터 형태로 올려놓은 그런 형태가 가장 큰 특징이었죠. 물론 하위 모델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7시대에 처음 적용 시작했고 7시대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끌었던 뒷좌석용 시어터 스크린, 극장용 스크린이라고 말을 하죠. 이게 가장 큰 그 특징이었죠. 메르세데스 벤츠가 하이퍼 스크린이라고 해서 대시보드에 141cm 크기의 A2 필러 투 필러의 형태의 그 디스플레이 창을 내놓았을 때 BMW는 뒷좌석을 위한 별도의 이 그 디스플레이 창을 만들었죠. 이게 뒷좌석 따로따로 있었던 것을 천장 위로 올려버린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뒷좌석용 스크린은 운전석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뒷좌석 스크린을 아래쪽을 펼치려면은 앞쪽 동승성 시트를 약간 앞으로 눕혀야 됩니다. 그러면 눕힐 때 자, 운전석에서 오른쪽에 사이드 미러가 안 보입니다.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몇 가지. 그래서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의 시어터 스크린이나 BMW의 메르세데스 벤츠의 하이퍼 스크린이나 BMW의 이 시어터 스크린도 사실은 그렇게 어 데뷔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많은 그 이 인구에 해줘야 되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피드백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하이퍼 스크린 대신 가운데 센터페이스 스크린 하나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옵션으로 내놓기도 하고 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그동안에 그 사이에 입력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를 중심으로 했던 게 스위치와 버튼이 있었고요. 거기 인식이 음성 인식이 들어갔고요. 문자는 입력 형태로 바뀌었고 이제 제스처 컨트롤까지 등장했죠. 이 제스처 컨트롤은 지금은 그렇게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자주 써보았지만은 그렇게 제스처 컨트롤이 동작 인식이요. 인식된다고 느끼지를 못했었고, 그거보다는 최근에는 음성인식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이 음성인식의 명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뭐 언어에 상관없이 그 거의 동등하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그 AI가 등장되면서 이 생성형 AI가 등장되면서 자연어 방식의 그 AI에서 이렇게 맥락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내가 좀 어설프게 말을 해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고 거의 명령에 따라한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한 게 이번에 OSX라고 하는 그 운영체제 10을 기반으로 하는 파노라믹 드라이브입니다. 이제 핵심 특징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그 B2P 필라 투 필라의 디스플레이 창을 본 게 그 링컨 한국에서 링컨 로틸러스인가요? 그거서 했는데 그것은 그 센터 그동안에 운전석 앞에 있던 계기판을 약간 늘어놓은 형태에 불과했다 그러면은 BMW의 이저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는 가운데 센터페시에 별도로 조절창이 하나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 많은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15개인가 있고요. 왼쪽에 12개, 왼쪽에 7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햅틱 타입인데 이 오른쪽 센터페시하고 마찬가지 연동을 작용을 통해서 손의 이동이 거의 없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저 유리창 아래, 윈드실드 아래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창에다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앞에는 3D 화면, 3차원 방식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장에 제가 그 보기만 했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서 직접 운전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 모르지만은 최근에 등장을 보면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이제 CES 2025에서는 현대 모비스가 이와 비슷한 그 디스플레이 창을 만들어냈는데 현대 모비스 것은 투과형입니다. 그러니까 유리 자체가 투과형으로 디스플레이 창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1년 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다가 이번에 CES 출품을 한 건데요. 그것도 또한 나름대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역시 대부분 이런 이제 전자장비 비슷한 것들은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이 디스플레이하고 차량 제어 콘셉트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율주행 제어하고 커넥티비티 제어하고 차체 제어하고 다 들어가는데 이
OS X 하나로 모든 걸 통합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소프트웨어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OSX인데 그 OSX는 도메인의 OS를 안드로이드 씁니다.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안드로이드 받겠다는 뜻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시스템 OS가 따로 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 전에 그 안드로이드의 디자인 언어를 컴퓨터 언어를 바탕으로 한 BMW의 OSX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그 실체가 등장해서 소개할 때 또는 그 다음에 다른 기회 할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이제 세 가지, 네 가지 이제 핵심으로 정리를 하자면 파노라믹 비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유리 전체를 활용해서 새로운 이제 디스플레이, 헤드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여준다. 그때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만 소개를 받았지만은 지금 오른쪽 사진이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림들이 그 실제로 그 모여졌지만은 체감하기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3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그게 내 눈앞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다라고 말을 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 적어도 그 화면상에 보여준 거 완전로 따지자면 굉장히 많은 그 놀라운 정도의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은 그 감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 퀵, 또, 이 중앙 디스플레이가 하나 따로 있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지금도 채용되고 있는 퀵 셀렉트기도 여기 타입이 돼 있고요. 또 이 다그닝 스테일 휠, 그러니까 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튼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가 샤이테크,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기능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일일이 써진 게 아니라 그 꼭지별 뭐 그 화살표 정도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알고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BMW OS X인 OX10은 다시 말하면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한번 예,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안드로이드하고 그 안드로이드 AOSP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은 이 자체 운영 체제를 개발하는 전략을 채웠다가 폭스바겐이 무려 50조를 투자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하고 리비안하고 샤오퐁한테 힘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 같고요. 현대자동차도 내년부터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시스템을 지금 채용한다고 오늘 발표를 됐는데 기존의 현대가 해왔던 CCNC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GM도 지금 그 개발력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는 그렇게 그 자체 얼티파이라고 GM이 있어요. 얼티파이가 그대로 될지는 두고 봐야 되고요. 이제 토요타는 아린 OS를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등장한 뉴스를 보면 아린 OS를 그대로 자체적인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비용을 감당할 재간이 있어야 한다는 게 모든 자동차에서 지금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BMW가 이걸 통해서 노리는 것은 물리적 경험과 디지털 경험에 서로 차이가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중요시하는 게 개인화 기능을 더 강화했죠. 개인화 기능이 이미 많이 강화돼 있죠. 뭐 마이 BMW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많은 이 할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 설정은 물론이고 주행 설정, 인터페이스를 개인화하는 것 이런 것들 또 이 스크린에다가 내 나름대로 배경 사진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해서 앰비언트 라이트도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만은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도 이제 개인화한다. 그러니까 앞에 모양은 같이 생겼는데 운전자가 자기 원하는 형태로 바꾼다 그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는 중요한데 그다음에 UX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도 엔지니어한테 그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실차를 출시할 때 그러니까 2025년 말에 노이어 클래스를 통해서 처음 선보이게 되는데 그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또 강조했던 게 개인형, 지능형 개인 비서인데 이게 이제 AI 때문에 많이 그 활성화되는데 저는 아마 어쩌면 입력 방식이 앞으로 좀 더 음성 중심으로 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이 발표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헤이 BMW, 헤이 베르스 벤츠 하는 것은 오래됐죠. 네, 호출하고 또 버튼을 통해 호출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대규모 언어를 LLM을 많이 이용하는데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AI가 차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실제 지금 최근에 몇 개의 차가 AI를 차에 적용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게 와닿지는 않죠. 근데 그게 와닿는 게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많은 인공지능 학자 전문가들은 실제로 자동차에서 그게 키 팩터가 없다.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지간한 이 전자기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놀라질 않아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나한테 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SDV,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로 이어집니다. 내가 처음에 살 때 없었더라도
자동차에서 그걸 개발해 내놓으면 내가 그걸 고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I가 적용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한두 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크게 그 비싼 비용이 아니고 저한테 많이 간을 절약해 주지만 그렇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또 내가 모든 걸 수정해야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동차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소프트웨어 적용 자동차의 말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뭘 할 것인가 질문을 자꾸 했었는데 아직은 그에 대해서 어느 메이커도 정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물론 이제 그 핵심은 차를 만들어서 파는 단계에서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고 나서 사후에 또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인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고장이 나면은 자동차 정비소로 가지 않고 내가 앉아서 그냥 무선으로 업데이트 받아서 수리한다. 그런 개념이 우선이죠. 더불어서 내가 필요한 기능을 필요에 따라 샀습니다. 그런 개념도 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 건데 우선 BMW에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자연어 처리 능력이 대폭 개선됐다. 아까 말했던 맥락 인터페이스로 갈 것인가 하는 것까지가 이제 궁금증이 풀어진 대목 하나가 되겠죠. 제가 맥락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식당에 가 많이 있죠. 내가 가서 뭐 음식을 선택할 때 무슨 메뉴 버튼 누르고 식당 버튼 누르고 막 들어가서 가격을 누르고 그 신용카드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앞에서 주절주절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주절주절 하면 그냥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맥락 인터페이스라고 인공지능학자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적용될지를 두고 봐야 되는데 실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엔지니어들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우리가 호들갑을 떨고 막 그냥 그 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기술적인 이야기예요. 소비자가 나한테 혜택으로 최종적으로 무엇이 올지는 아직 몰라요. 또 하나는 더 그 인공지능이 실제 모두에게 적용돼서 국가의 GDP로 연결될 때까지는 최소한 5년은 걸리고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전문가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가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BMW가 파노라가 아이드라이브를 이렇게 내놓은 것은 2001년에 처음에 저를 놀라게 했던 전 세계 많은 자동차 전문 기자들을 그때 말로 그랬어요. 혼란에 빠뜨렸던 도대체 이게 뭐냐 할 정도 했던 것을 BMW 이번에 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테슬라처럼 완전히 버튼을 없애는 것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이 또 아주 더 복잡해진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샤이테크라는 그 기술을 쓰시지.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 같은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 센터페시아가 두 개,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하고 운전석 앞에 디스플레이가 두 개 있었던 것이 하나가 위로 올라감으로써 모양이 달라졌고요. 그 모양도 보통이지는 않습니다. 그 대부분이 여기에서 적용된 게 사용자 중심, 그러니까 운전자가, 탑승자가 뭘 원하는지 피처 중심으로 한다. 기술적인 특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관적이고 인적공학적인 제어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은 주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업계 표신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것을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인터랙션, 그러니까 멀티모달 인터랙션,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죠.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실제 자동차가 나와 대화를 했을 때, 입력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복잡하지 않고 한꺼번에 그 반응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같은 이 아키텍처, 그러니까 전자전기 아키텍처 사용했던 폴스타하고 로토스 엘리트라는 전기차를 타보고 느낀 건데 똑같은 플랫폼인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디스플레이 창의 기능은 정말 달랐거든요. 또 직관성도 많이 달랐어요. 이게 이제 그 기본 OS 언어, 도메인 OS를 사용하는 것하고 그 도메인 OS로 나만의 OS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고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동안에 이 아이드라이브를 가지고 2001년부터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행보를 보여왔던 BMW의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가 노이의 클래스를 통해서 대비하면 소비자들한테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서비스 부탁드립니다.